(1868년 3월) 에도 정부의 대정봉황과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한 신정부는 구습을 타파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탈하입구할 기본 방침인 5개조 서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었는데요. 1868년 7월 신정부는 서쪽 교토에 대응하도록 에도의 이름을 도쿄로 바꾸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후 덴노는 교토 궁성을 뒤로하고 도쿄로 출발하며 일본 열도 전역에 새로운 일본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예복을 갖춰 입은 관료와 무사를 포함한 3천여 명에 이르는 기나긴 행렬이 덴노를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덴노의 행렬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행렬 중에 덴노는 사람들에게 각종 하사품을 내렸고 다이묘들은 덴노 앞에서 바짝 엎드려 절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죠. 메이지 정부는 왜 이런 쇼를 한 것이었을까요?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없었던 메이지 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만들어야 하는 개혁은 결국 농민층을 쥐어짜서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민은 강제로 프롤레타리아가 되어 산업 기반을 건설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했고 동시에 부국강병의 원천이 되어 군사력 증강에도 이용되어야 했는데 만약 이런 정책들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할 경우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덴노를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덴노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은 일본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성한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고 이것은 반일본적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백 년 동안이나 허울뿐으로 존재하던 덴노에게 영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보여주기식 쇼가 필요했던 것이었죠. 덴노의 행렬은 이런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었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그 쇼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69년 5월 보신전쟁이 끝났고 군사적인 안정을 되찾자 신정부는 드디어 본격적인 유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869년 6월에 사스마, 조슈, 도사, 히젠의 번주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려오던 토지와 백성에 대한 권리를 정부에게 반환토록 하는 판적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이카 개신 때 세웠던 모든 토지와 백성은 덴노가 지배한다는 원칙이 1000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죠. 아울러 2년 뒤인 1871년에는 번드를 통폐합하여 현을 설치하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을 패번치현이라 하는데요. 문제는 새롭게 행정단위를 만들었지만 일본은 현을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봉건제를 유지해온 일본으로서는 당연한 문제였는데요. 이때 일본은 현의 중요 관직을 막부 시절의 사무라이 계층에게 거의 무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농민을 통제해왔을 뿐만 아니라 부국강병의 행정 초점을 맞추기 적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던 것이었지요. 판적봉안과 패번치현으로 번주들은 더 이상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되었는데 보신전쟁으로 군권을 확립한 데 이어 판적봉안과 패번치현마저 성공함으로써 신정부가 군정과 세정을 모두 틀어지며 드디어 일본은 중앙집권이 완성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873년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만 20살의 남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3년간 군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군사적 의무는 무사만 누리던 특권이었기 때문에 모든 남자가 군대에 간다는 것은 무사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사는 더 이상 칼을 차고 다닐 수도 없어서 평민과 구별될 수 있는 무사의 특권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군을 개혁한 데 이어 일본이 개혁한 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막부 시절에는 매년 수확한 곡물을 막부의 일정 부분 납부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과세 기준이 수확량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매년 수확량이 달라 국가재정을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급한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신정부는 매년 토지 가격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폐로 내게 하는 지조 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정한 수입을 통해 계획적인 재정 집행이 가능해졌죠.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온 것이 일본적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불교가 가지고 있던 교육 통제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정책을 일본인의 머리에 심어줄 주체가 필요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도와 불교가 많은 분파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하나의 종교로 기능해 왔는데, 이때 불교 사원이 신토 사원과 분리되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박탈당했고 일본인의 삶을 지배하던 중심 종교로서의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그 대신에 황실을 숭배하는 신도가 홀로 불교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애국심 같은 핵심 가치를 전 국민에게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메이지 신궁이나 야스쿠니 신사와 같은 곳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에서 근대 종교는 철저히 의도되고 기획된 정치적 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양이론이 파괴되고 개국론을 받아들인 인사들이 주도해서 성립했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서구식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신정부는 어떻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의 인류 사립대학인 게이오 대학을 설립하고 과학, 교육, 언론에 이르기까지 서양 사상을 꾸준히 일본에 주입시킨 19세기 가장 중요한 일본인 중 한 명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원래 난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지만 미일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국인의 거주지가 된 요코하마를 방문했을 때 자신이 공부한 네덜란드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영어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이때부터 난학을 그만두고 영학을 공부한 인물입니다. 1859년 겨울 미일 수호통상조약의 비준 교환을 위해 사절단이 미국으로 갈 때 수행원으로 미국을 방문한 그는 미국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삶을 직접 보고 충격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을 탐구했고, 이후에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스페인 등을 두루 방문하였습니다. 해외의 견문을 넓힌 후쿠자와 유키치는 귀국한 후 1866년 서양의 역사와 제도, 문화 전반을 소개한 서양사정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의 초판이 15만 부 이상 팔리면서 일본인들이 서양 중심으로 사고체계를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앞길이 막막했던 신정부 지도자들에게 지침서가 된 것은 당연했지요. 참고로 서양 사정에 1년 앞서 출간된 타라 입구로는 지난 러일전쟁 편에서 소개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신정부 지도자들은 1871년 외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리 40여 명, 유학생과 수행원 60여 명 등 총 100여 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유럽과 미국에 보냈습니다. 이를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사절단의 모습인데 일본식 의상을 입은 인물이 바로 정사 이와쿠라 도모미입니다. 그리고 왼쪽부터 부사 기도 다카요시, 야마구치 나오요시, 이토 히로부미, 오쿠보 도시미치입니다. 이들은 모두 정권의 실세였고 특히 기도 다카요시와 오쿠보 도시미치는 사이고 다카모리와 함께 유신 3걸로 불린 인물이죠. 이들은 미국과 유럽을 돌며 세계 최강국은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이고 프랑스를 격파한 독일 제국이 유럽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 중이며 유럽의 각국은 모두 엄청나게 공장을 돌리며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절단은 영국으로부터는 조선기술과 해군조직, 중앙은행 제도와 철도기술, 입헌군주제라는 정치 형태를 배우고 프랑스로부터는 법학과 요새건축, 약학을 참고했으며 미국으로부터는 근대 농업 및 홋카이도와 같은 미개척지를 개발하는 방법, 공교육 제도를 학습했고 스위스와 같은 땅이 작은 국가들로부터는 약한 국가들이 어떻게 강대국을 억제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국가보다 일본이 많이 차용한 국가는 독일 제국이었는데요. 독일 제국이 일본에게 적합한 모델이었던 이유는 독일 제국 역시 신성로마 제국으로 수백 년 동안이나 찢어져 있던 도시국가들을 통일하면서 뒤늦게 영국과 프랑스를 따라잡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한 후발주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이지 유신은 산업 육성에서 많은 부분이 독일을 따라가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헌법도 독일을 모델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뒤에서 헌법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이와쿠라 사절단에게 애국심을 주입해서 기존의 가족이나 종교, 지방 군주에 집중되어 있던 애국심을 국가로 옮겨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독일인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비스마르크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이때 조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병인 박해에 따른 병인 양요는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따른 신미양요는 1871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세계를 배울지 고민하는 시기에 조선은 어떻게 쇄국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해야 하는 포인트이죠. 이것이 국제 관계에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하는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정학적 불리함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하는데 요즘 너무 국내적으로만 다투고 있어서 조금 불안한 마음에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생각과 이와쿠라 사절단의 경험은 메이지 유신이 추진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었고, 위 두 개의 양요와 함께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조선이 세국 정책을 강화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신정부가 실시한 대표적인 서구화의 결과물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1871년 단발령을 비롯해서 서양식 양복, 모자, 구두를 갖춰 입게 하였으며 요코하마와 같은 개항장에 서양식 건물을 축조했습니다. 아울러 서양인에 비해 작은 체구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고기를 먹게 했는데, 불교의 영향과 농사에 이용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소고기를 즐겨 먹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존마개를 자르는 것과 더불어 덴노가 소고기를 앞장서서 먹으며 서양식 음식 문화를 장려했습니다. 이때 적은 고기만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돈가스이지요. 그 밖에 밥을 오믈렛으로 감싼 오므라이스나 카레라이스 등이 요쇼크, 즉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 밖에 1873년에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다른 지식인들과 함께 명육 잡지를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서구 사상을 꾸준히 소개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일본인들에게 자유주의와 천부인권 사상이 함께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정부의 개혁은 표면적으로는 순조롭게 보였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봉건적 특권을 모두 잃어버린 무사층의 저항이었고, 다른 하나는 더욱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이 등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점은 일본의 전통이 모두 부정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서양을 무조건 따라감으로써 결국 패망에 이른다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세기가 바뀐 후에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 편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본 패망 시점을 다룰 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먼저 무사층의 저항을 보면 1869년 전격 시행된 판적봉화는 무사들에게 실직을 의미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무사들이 1874년 사가의 난, 1876년 심프레이 난과 하기의 난을 거쳐 1877년 사이고 다카모리를 중심으로 하는 세이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사족이 신무기로 무장한 정부군의 상대가 되지는 못했죠. 세이난 전쟁은 사이고 다카모리가 자결하면서 끝났고, 이렇게 무사층 저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편 신정부에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민권운동이 펼쳐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운동가들은 정부의 전체주의적 정치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헌법 제정을 요구하였는데요. 그중 선두에 선 인물이 이타가키 다이스케로, 그는 납세자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의회를 구성해서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민선의원 설립백서를 제출했는데요. 그의 자유민권 운동은 사족층에서 점차 농민과 상공업자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서구를 모델로 근대화를 추진하는 신정부 입장에서도 헌법 체제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민권 운동가들에게 그 권력을 나누어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정부는 한편으로는 1881년 국회 개설 조칙을 통해 10년 안에 헌법 제정을 약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작된 근거까지 동원하며 자유민권 운동을 탄압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탄압의 결과 1884년 이후 일본의 자유민권 운동은 급속히 약화되었습니다. 1881년 국회 개설 약속을 한 후 메이지 정부는 당시 최고 실력자였던 이토 히로부미에게 헌법 초안을 맡겼습니다. 따라서 그는 1882년 헌법조사단을 이끌고 1년 반 동안 유럽을 돌면서 어떤 나라의 헌법을 받아들일지 고민했고 결국 독일식 헌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86년 이토 히로부미의 지휘하에 독일인 학자들을 고문으로 두고 헌법 초안이 구성되었고 1889년 2월 드디어 대일본 제국 헌법이 덴노에 의해서 공포되었습니다. 신정부는 헌법을 구성하면서 자유민권 운동은 철저히 배척했기 때문에 메이지 헌법의 내용은 보나마나한 결과였습니다.
헌법의 기본이 되어야 할 개인의 자유는 대부분 제한하였고 그 대신에 덴노의 권력은 광범위하게 보장되었습니다. 그 결과 메이지 헌법에서 덴노는 신이자 군주의 자격을 부여받으며 초헌법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내각, 의회, 재판소의 삼권 분립 형식을 취했지만 각 기관은 덴노에 의해 다양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런 한계점 속에서 1890년 7월 첫 중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입헌자유당, 입헌개진당 등 반정부적인 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일본 국회는 상원에 해당하는 귀족원과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귀족원은 폐지되었고 참의원이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참의원과 중의원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죠. 메이지 헌법의 의의는 지난 메이지 유신 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중국에서는 양무운동이 같이 추진되었지만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며 중체 서용 하에의 양무운동은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조선왕조는 아편전쟁으로 청나라가 영국의 반식민지가 되는 것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중체 서용은커녕 세국정책으로 일관하며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조선의 집권 세력이었죠. 저작거리에서 민중만이 농민운동을 준비하며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대한민국 현대사와도 똑같은지 다시 볼 때마다 화가 나면서도 놀랍습니다. 당시엔 세국정책의 결과로 나라를 잃었지만 지금은 쉽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나라를 잃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미시적으로는 경제가 초토화되면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질 가능성이 높지요. 대한민국 정부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메이지 유신을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걱정으로 마무리하는 조금 황당한 결론이 도출되었지만 일본 역사를 들여다볼 때면 언제나 우리와 비교하게 되는 것은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